스크린 속에서 발차기 한 방으로 악당들을 쓸어버리던 한국 액션의 제왕 김희라. 하지만 화려했던 조명이 꺼진 뒤 그에게 찾아온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한때 강남의 아파트 몇 채에 값을 술값으로 뿌렸던 최고의 스타. 그러나 지금 그 강철 같은 주먹은 힘없이 떨리고 곁에는 가족도 재산도 없이 오직 가난과 병마만이 남았습니다. 이토록 초라하고 쓸쓸한 노년.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본 그의 시작은 지금의 모습과는 정반대인 눈부신 황금빛이었습니다. 김희라는 바로 이 제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을 일컬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희라는 금수저를 넘어 필름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남들의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영화 세트장 같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감독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설적인 배우들이 매일같이 그의 집 문턱을 드나들었습니다. 어린 김일에게 촬영장은 놀이터였고 영화 시나리오는 동화책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카메라의 불빛과 스포트라이트의 열기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린 김이라는 아버지의 굵은 목소리와 호탕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김승호는 집안에서도 가부장적이고 엄격했지만 동시에 아들에게는 거대한 영웅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딱지치기를 할 때 김이라는 아버지가 출연한 영화 포스터를 보며 으스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바로 김승호야. 이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정리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노력해서 얻은 특별함이 아니라 핏줄에 새겨진 특별한 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자부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훗날 그의 인생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늘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김희라의 성장기는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사람들은 김승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가 학교에서 작은 잘못이라도 하면 김승호 선생님 아들이 저러면 되나 라는 핀잔이 돌아왔고 그가 잘한 일이 있어도 역시 피는 못 속여라며 아버지의 공으로 돌려주기 일쑤였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순된 감정 속에서 사춘기를 맺습니다. 청년이 된 김이라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기질을 보였습니다. 김승호가 푸근하고 서민적인 아버지 상이었다면 김이라는 야생마 같았습니다. 그는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굵직한 이목구비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반항기가 서려 있는 눈빛은 당시 한국 영화계가 찾던 새로운 남성상과 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 김승호는 아들이 배우가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뜬구름 같은 인기의 허무함, 그리고 딴따라라 불리며 천시받던 시절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김이라는 영화 독짓는 늙은이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의 데뷔는 충무로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김승호의 아들이 데뷔한다더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아버지의 후광으로 쉽게 주연 자리를 꿰찼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비친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에게 없던 날 것 그대로의
거친 매력이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힘있는 목소리, 상대를 압도하는 눈빛 연기는 그가 단순히 누구의 아들이 아닌 배우 김희라로서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데뷔작의 성공 이후 그의 인생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스포츠카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영화계는 멜로드라마의 시대를 지나 액션 영화의 전성기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소룡의 열풍이 아시아를 강타하던 시절, 한국에서도 강한 남자에 대한 갈망이 커져갔습니다. 김희라는 그 시대적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아이콘이었습니다. 태권도와 유도로 단련된 몸, 대역 없이 소화해내는 액션 연기는 관객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사나이 가는 길, 돌아온 외다리 같은 영화들이 연이어 히트하며 그는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돈과 명예가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출연료는 부르는 게 값이 되었고 밤무대와 지방행사 섭외가 쇄도했습니다. 그는 20대의 나이에 이미 평생 써도 다 못 쓸 것 같은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강남은 막 개발이 시작되던 시기였고 그는 쏟아져 들어오는 현금을 주체할 수 없어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을 둘 곳이 없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샀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논현동, 신사동,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된 그곳들에 그의 명의로 된 건물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젊은 나이에 그것도 너무나 쉽게 얻은 성공은 그에게 치명적인 독배였습니다. 그는 실패를 몰랐습니다. 좌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 위를 자신이 가진 재능이라는 날개를 달고 날아다녔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그가 무슨 말을 하든 형님 말이 맞습니다 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겸손을 배우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하늘을 찔렀고 오만함은 그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는 돈을 종이 쪼가리라고 불렀습니다. 술자리에서 기분이 좋으면 수표 뭉치를 꺼내 허공에 뿌리기도 했고 처음 보는 사람들의 술값까지 골든벨을 울리며 계산해 주곤 했습니다. 남자가 쪼잔하게 굴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나이의 멋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몰고 서울 거리를 질주하며 그는 자신이 영원히 늙지 않는 불사신이라도 된 듯 굴었습니다. 세상의 도덕이나 규범 따위는 자신과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김승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거목이었던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을 때 김희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그를 성숙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방황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버지라는 거대한 억제기가 사라지자 그의 폭주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을 술과 여자, 그리고 도박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성을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이제는 내가 가장이라는 해방감이 뒤섞여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강한 남자, 거친 사나이의 이미지를 고수하려 애썼습니다. 스크린 속에 김이라는 악당들을 때려 눕히며 정의를 구현했지만 현실의 김이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술 냄새를 풍기며 촬영장에 나타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도 감독들은 그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면 그는 언제 그랬는 듯 짐승 같은 눈빛을 뿜어냈으니까요. 그 천부적인 재능이 오히려 그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대충 살아도 세상은 나를 환영해준다는 그 오만한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아내 김수연 씨입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김이라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지만 당시에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이기적이고 독단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고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이해해 줘야 하는 존재로 치부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가정 파괴의 서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대한국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고 강남은 하루가 다르게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향락과 타락이라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우리의 주인공 김이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 시절 충무로와 명동 그리고 신사동 일대에서 김이라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해가 지고 거리의 넌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 그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촬영장에서 액션씬을 찍으며 땀을 흘렸지만 밤에는 그보다 더 치열하게 쾌락을 좇으며 돈을 뿌렸습니다. 당시 그의 별명 중 하나가 밤의 황태자였습니다. 그가 가는 술집은 그날의 핫플레이스가 되었고 그가 마시는 술은 그날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돈 냄새라는 것을 맡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시 김이라의 주변에는 그 지독하고 달콤한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그들은 김이라를 형님, 오빠, 대배우님이라 부르며 치켜 세웠습니다. 그가 썰렁한 농담을 던져도 자지러지게 웃었고 그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워도 역시 대범하십니다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김이라는 그 거짓된 환호성을 진심으로 착각했습니다. 외로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정말로 특별한 존재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는 그들의 충성을 돈으로 샀습니다. 술자리 한 번에 수백만 원,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하룻밤새 태워 없애는 일은 그에게 일상이었습니다. 계산서가 날아오면 그는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갑에서 수표 뭉치를 꺼내 종업원의 쟁반 위에 툭 던져놓고는 거스름 도는 팁이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왕이 된 기분에 취했습니다. 그는 돈을 저축하거나 관리한다는 개념 자체를 경멸했습니다. 돈이라는 건 물처럼 흘러야 하는 거야. 고이면 썩어.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썩어가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그의 방탕함은 단순히 술과 유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도덕적 잣대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남자가 큰일을 하려면 여자 문제나 술 문제 정도는 눈 감아줘야 한다는 왜곡된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김이라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를 방패 삼아 자신의 일탈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스크린 속에서 정의로운 영웅을 연기했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쾌락을 좇는 야수로 돌변했습니다. 촬영장에서도 그의 기행은 유명했습니다. 숙취로 인해 촬영이 지연되는 것은 예사였고
때로는 술에 취한 채 액션 연기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태로운 모습조차 대중들에게는 야성미로 포장되어 소비되었습니다. 대중은 스타의 타락조차 하나의 매력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그가 브레이크를 밟을 기회를 영영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란의 집주 속에서 그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그의 집, 그곳에는 침묵과 눈물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일아의 아내, 김수연 씨. 그녀는 당대 최고의 스타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세상의 부러움을 샀지만 그 속내는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수연 씨는 본래 참하고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재능을 사랑했고 그가 훌륭한 배우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결혼 초기 그녀는 남편을 내조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따뜻한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는 소박한 삶. 하지만 그 소박한 꿈은 신기루처럼 멀어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며칠 만에 들어온 남편의 옷에서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와 술 냄새, 그리고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셔츠 깃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화도 내보고 울면서 매달려도 봤을 것입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말아요. 아이들을 봐서라도 정신 좀 차려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차가운 냉소뿐이었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넌 왜 그렇게 속이 좁아? 김이라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도를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책감? 그런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라고 생각했고 돈만 주면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아내가 느끼는 정서적 고통이나 외로움 따위는 그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나 인생의 동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 내가 언제든 돌아가면 빨래가 되어 있고 밥이 차려져 있는 익숙한 가구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김수연 씨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일아의 여성 편력은 단순히 하룻밤의 유희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밖에서 만난 여자들을 스스럼 없이 대했고 때로는 그 관계가 깊어져 살림을 차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일아가 또 바람이 났다더라. 이번엔 꽤 오래 간다더라. 그 소문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김수연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동네 슈퍼를 가도 미용실을 가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혹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저 여자 참 독하다. 어떻게 참고 사나 몰라. 사람들은 쉽게 말했지만 그녀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 없는 서름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김일아의 만행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시간조차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하고 달려들어도 귀찮다는 듯 밀쳐내기 일쑤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밖으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여자, 더 자극적인 술자리, 더 큰 도박판. 그의 도파민 중독은 이미 치료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이라는 공간을 답답한 감옥처럼 느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족쇄 같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만 움직이는 방종이었습니다. 이 시기 김일아의 경제관념 또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000억 원대에 달하던 자산은 겉으로는 건재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펑펑 썼지만 실상은 사기꾼들에게 돈을 퍼주는 꼴이었습니다. 형님, 이번에 기가 막힌 아이템이 있습니다. 투자만 하시면 2배로 불려드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잔에 그는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 버는 게 너무 쉬웠으니까요. 잃으면 또 벌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그의 판단력을 마비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지인들의 빚보증을 서주는 것을 즐겼습니다. 내가 김일아인데 내 이름 석자면 은행 문도 열린다는 식의 허세였습니다. 보증을 서주고 돈을 떼어도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없는 셈치지 뭐라며 쿨한 척 넘겼습니다. 그것이 대인의 풍모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없는 셈친 돈들이 쌓여 거대한 빚더미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수연 씨는 남편의 통장이 비어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불안에 떨며 남편에게 경고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길거리에 나 앉아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하지만 김이라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돈 타령을 한다며 역정을 냈습니다. 내가 누군데 망해? 내 건물이 몇 채인데 그런 소리를 해. 재수없게. 그는 자신의 영원불명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김일아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훗날 그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갈 한 여인. 우리는 그녀를 편의상 내연녀 A라고 부르겠습니다. A는 김일아가 이전에 만났던 여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김일아의 돈뿐만 아니라 그의 안방마님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김일아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김일아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했고 그를 왕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집에서 아내의 잔소리에 지쳐있던 김일아에게 A는 달콤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김일아는 A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A를 위해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밍크코트와 보석을 선물했습니다. 심지어 A가 원하는 대로 차를 바꿔주고 해외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내 김수연 씨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고 있을 때 김이라는 내연녀와 함께 백화점 명품관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 이것이야말로 김일아의 도덕적 타락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A의 존재는 김일아에게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김일아의 눈과 귀를 가리는 마녀였습니다. 그녀는 김일아와 아내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사모님이 오빠 돈을 뒤로 빼돌리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오빠 흉을 보고 다니던데요. 이런 거짓말들을 속삭이며 김일아의 의처증과 피해망상을 자극했습니다. 김일아는 그 말에 넘어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자신에게 헌신한 아내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분별력조차 잃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김일아의 집안에서는 매일같이 고성이 오갔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재산 탕진, 그리고 자신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부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집안의 물건들이 날아다니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아이들은 공포에 떨며 방구석에 숨어야 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영화 제왕의 아들, 만인의 연인이었던 스타의 가정은 이제 콩가루가 되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일아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탈출할 아주 비겁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설득하거나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는 끔찍한 발상. 그것은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인륜을 저버리는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김이라라는 인물이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에 취해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울타리인 가족을 스스로 부수려 하는 한 남자의 어리석음. 과연 그는 어떤 명분으로 아내를 쫓아내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잔혹성은 어디까지였을까요? 이제 곧 닥쳐올 비극은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잔혹 동화가 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화려한 넌사인 아래 한 남자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늪은 그가 스스로 판 것이었고 그 속에서 그는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잠겨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 박수 소리는 사실 조종소리와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곧 그 종소리가 멈추고 거대한 파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을 때 어떤 비극이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김이라의 인생 드라마.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위태로운 발걸음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잃을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남자의 슬픈 질주는 계속됩니다. 이제 우리는 김이라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장을 열어보려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가족이라는 신성한 울타리를 뿌리째 뽑아버린 계획적이고 잔인한 추방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김이라의 이중 생활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충무로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동네 주민들조차 그가 내연녀와 딴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이라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두 집 살림이 귀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본처인 김수현 씨가 있는 본가가 자신의 자유로운 영혼을 억압하는 감옥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연녀 A와의 달콤한 생활에 취해 있던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굳은 표정으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수현 씨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올 말이 사과나 화해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김이라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가. 애들 데리고 교육을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애들 미래를 위해서 미국에서 공부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 당신이 가서 뒷바라지해. 겉으로 듣기엔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결단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수현 씨는 그 말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달라는 축객령이었습니다. 내연녀와 마음 편히 살기 위해 조강지철을 지구 반대편으로 유배 보내겠다는 비겁한 수작이었습니다. 김수현 씨는 거부했습니다. 여보, 애들은 여기서도 잘 커요. 그리고 아빠 없이 어떻게 애들을 키워요? 당신 놔두고 못 가요. 그녀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이기도 했지만 이대로 떠나면 가정이 완전히 깨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이라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이미 내연녀 A가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A는 끊임없이 김이라를 부추겼을 것입니다. 사모님만 없으면 우리끼리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빠, 결단 내려요. 이 과정에서 김이라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김수현 씨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남긴
그야말로 피해 화요일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압박을 견디다 못한 김수현 씨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분노가 활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람을 해치려는 살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륜 현장, 그 더러운 거짓의 공간을 다 때려 부수고 싶다는 절규였습니다. 그녀가 망치를 들고 내연녀의 집으로 쳐들어갔을 때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김일아였습니다. 김수현 씨의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보통의 남편이라면 아내의 그런 모습에 놀라거나 미안해하며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일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미쳤냐?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그는 아내의 손목을 낚아채 망치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내연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내연녀를 안심시키는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수현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미친 여자 취급하며 내연녀를 보호하려는 그 모습, 그것은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김이라는 냉정하게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당장 꺼져.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김수현 씨는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닫힌 문은 마치 그녀의 결혼 생활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김수현 씨는 모든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남편의 뜻대로 미국행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포기였습니다. 쫓겨나듯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하던 날, 김이라는 배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의 불빛이 멀어질 때 김수현 씨는 창밖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3년, 장장 13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자 김이라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잔소리하는 아내도 시끄러운 아이들도 없는 세상. 그는 즉시 내연녀 A를 본가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연녀가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A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김수현 씨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를 바꾸고 커튼을 바꾸고 심지어 김수현 씨가 아끼던 그릇들까지 모조리 내다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명품 가구들이 채워졌습니다. 이제부터 김이라의 집은 가정이 아니라 유흥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김이라는 A를 여왕처럼 모셨습니다. A가 오빠, 나 이거 갖고 싶어라고 말만 하면 다음 날 그 물건이 눈앞에 대령되었습니다. 밍크코트가 색깔별로 옷장에 걸렸고 화장대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였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인들을 불러 모아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의 사랑을 과시했습니다. 보라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 맘 편히 즐기면서. 김이라는 술잔을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남자라고 믿었습니다. 젊고 예쁜 애인이 곁에 있고 돈은 여전히 넘쳐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그가 지금 쏟아붓고 있는 돈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옆에서 웃고 있는 내연녀의 미소가
사랑이 아닌 탐욕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연녀 A의 사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김미라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썼습니다. 백화점 V, IP룸이 그녀의 놀이터였습니다. 한 번 쇼핑을 나가면 수백, 수천만 원을 긁었습니다. 김이라는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예쁘게 꾸미는 건 남자의 능력이지. 이런 허세가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A는 교묘하게 김이라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거나 현금화하여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오빠, 나중에 우리 노후를 위해서 이 땅은 내 이름으로 해두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달콤한 말로 김이라를 속였고 김이라는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반면 미국으로 쫓겨난 김수현 씨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김이라는 처음 몇 달간은 생활비를 보내줬지만 그마저도 뚝 끊겼습니다. 내연녀 A가 중간에서 가로챘거나 김이라가 도박과 유흥에 돈을 탕진하느라 보낼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땅, 서툰 영어. 김수현 씨는 아이들을 굶길 수 없어 거리로 나갔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부, 햄버거 가게, 패티 굽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쉴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김이라와 로스앤젤레스의 좁은 단칸방에서 찬 밥을 물에 말아먹는 김수현. 이 극명한 대비는 마치 평행 우주처럼 존재했습니다. 김수현 씨는 밤마다 한국 쪽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저주했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빠 흉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한국에서 아주 훌륭한 배우야. 바빠서 돈을 못 보내시는 거야. 그녀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지켜주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상황은 서서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로 접어들며 김이라의 수입은 형역히 줄어들었습니다. 영화계의 트렌드는 빠르게 변했고 더 이상 마초 액션 스타를 찾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출연 제의가 뜸해지자 들어오는 돈의 물줄기는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돈의 물줄기는 오히려 댐이 터진 듯 콸콸 쏟아져 나갔습니다. 건물이 하나둘씩 팔려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급전이 필요해서라는 핑계로 작은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땅을 팔았습니다. 김이라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연녀 A에게 쪼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오빠 돈 없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자존심.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는 빚을 내서라도 품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주변의 진짜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희라야, 정신 차려라. 저 여자가 네 재산 다 말아먹을 거야. 충고를 해주는 친구들에게 김이라는 화를 냈습니다. 너희가 내 사랑을 알아. 다 질투해서 그러는 거야. 결국 그의 곁에는 그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과 그에게 기생하려는 간신배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내연녀 A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김이라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번 달 생활비가 왜 이것밖에 안 돼? 오빠, 나 차 바꿔주기로 했잖아. 돈이 떨어져 가는 낌새를 채자 그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이라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녀가 떠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미 아내도 버리고 가족도 버린 그에게
내연녀 A는 유일하게 남은 트로피이자 자존심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녀마저 떠나면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에 그는 더욱더 그녀에게 집착하고 매달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 위에서 마지막 춤을 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배에는 구멍이 뚫려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선상에서는 여전히 밴드가 음악을 연주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이 시기 김이라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과도한 음주와 흡연,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 그의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손이 떨리고 머리가 핑 도는 증상이 있었지만 그는 술을 덜 깨서 그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천하장사라고 믿었으니까요.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00억 원의 재산은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의 몸속 혈관은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내쫓고 13년 동안 쌓아 올린 가짜 왕국. 그 왕국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꼭대기에서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추락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 천년이 밝았습니다. 2000년, 세상은 밀레니엄의 기대감으로 들썩였고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가져올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온 세상이 축제를 벌이던 그 시점에 김이라의 인생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그의 폭주 기관차가 마침내 거대한 절벽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무렵 김이라의 통장 장원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수놓았던 그 많던 빌딩들은 하나둘 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업 실패를 메꾸기 위해, 그리고 내연녀 A의 끝없는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그는 자산을 헐값에 넘겼습니다. 건물 하나만 팔면 급한 불은 끄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라는 것은 눈사람과 같아서 한번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1,000억 원의 신화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을 맴돌던 형님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돈 냄새가 사라지자 파리떼 같던 추종자들도 흩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빛 독촉장과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내연녀의 히스테리뿐이었습니다. A는 이제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이게 다야? 옛날엔 안 그랬잖아. 그녀의 표정에서 사랑스러움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탐욕스러운 짐승처럼 번들거렸고 김이라는 그제야 어렴풋이 공포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쥐고 있던 동아줄이 사실은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보다 더 무서운 적이 그를 덮쳤습니다. 바로 육체의 붕괴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폭음. 그는 술을 물처럼 마셨습니다. 안주는 고작해야 담배 연기였습니다. 혈관에는 알코올과 니코틴이 찌들어 있었고 고혈압과 당뇨라는 침묵의 살인자가 이미 그의 몸 곳곳에 진지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가끔 뒷목이 뻐근하고 눈앞이 침침해지는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난 천하의 김이라야. 액션 배우라고. 그는 자신의 강인함을 맹신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건 약해 빠진 놈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2000년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혹은 극심한 자금난으로 내연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이 바닥이 되고 바닥이 벽이 되는 기괴한 회전 속에서 그는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입을 열어 살려주라고 외치려 했지만 혀가 굳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팔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내 팔이 내 팔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몸을 짓누르는 듯한 무력감. 시야가 급격히 좁아지더니 이내 칠흑 같은 어둠이 그를 삼켰습니다. 뇌졸중, 즉 뇌경색이 그를 덮친 것입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은 차가운 병실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기계음.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의 절반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마치 남의 살덩이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날아다니던 액션 스타, 17대 1로 싸워도 끄떡없던 진짜 사나이. 김이라가 반신불수가 된 것입니다. 의사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뇌경색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후유증이 심각할 겁니다. 재활을 해도 예전처럼 걷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김이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절망? 분노? 아니면 후회? 아마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병마가 아니었습니다. 병마보다 더 잔인하고 냉혹한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내연녀 A의 반응이었습니다. 김이라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A는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나요? 다시 돈을 벌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젓자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에게 김이라는 더 이상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고장난 기계, 더 이상 돈을 뱉어내지 않는 폐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이 늙은이한테서 더 나올 건 없어. 오히려 병원비랑 똥기저귀 값만 나가게 생겼어. 그녀는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이라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배신이 실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A는 김이라가 병상에 누워 꼼짝도 못하는 틈을 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김이라의 지갑, 신분증, 인감도장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남아있던 마지막 귀중품들을 싹쓸이했습니다. 금고를 열어 남은 현금과 폐물들을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김이라가 1,000억 원의 재산을 탕진하며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던 일종의 비상금 같은 자산들마저 그녀의 소나기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김이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는 내연녀가 자신의 물건들을 뒤지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녀가 오빠, 병원비 내려면 돈이 필요해서 그래 라고 거짓말을 하며 도장을 받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김이라는 믿고 싶었을 겁니다. 설마 날 버리겠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하지만 설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A는 김이라의 모든 것을 털어낸 후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이라의 돈으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그 남자는 김이라가 알던 지인 중 한 명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10수년의 세월이 철저한 기만과 사기로 귀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이라는 병원에서
퇴원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병비를 낼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했던 건물주 톱스타는 이제 무일푼의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퇴원 절차를 밟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내연녀 A가 살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A가 보증금을 빼서 잠적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허름한 고시원 혹은 곰팡내 나는 지하 단칸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좁은 계단을 마비된 다리를 끌며 내려가야 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순간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가 그를 방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공간. 창문 밖으로는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둠. 그곳이 이제 왕년의 스타 김이라가 머물 왕궁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반신불수의 몸으로 좁은 방에 홀로 남겨진 노인의 모습을. 그는 스스로 밥을 해 먹을 수도 화장실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찬물을 마시며 견뎠고 용변이 급하면 기어가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조차 힘들어 자리에 누운 채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배설물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김승호의 얼굴이 떠올랐을까요? 아니면 13년 전 망치를 들고 찾아왔던 아내를 매몰차게 내쫓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까요? 너 미쳤냐? 당장 꺼져. 자신이 뱉었던 그 독설이 부메랑이 되어 심장에 꽂힌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내쫓았던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내가 굶고 있는 지금 그녀는 밥이라도 먹고 있을까? 아니, 그녀가 나를 본다면 꼴 좋다고 비웃겠지. 천벌을 받았다고 손가락질하겠지. 그는 후회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밥이 되지 않았고 눈물은 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를 형님으로 모시던 수많은 동생들, 술친구들, 그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돈이 영원이 되는 순간 인간관계도 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토록 맹신했던 돈의 의리, 사나이의 우정의 실체였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멋쟁이였던 그가 이제는 씻지도 못해 냄새나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늙고 병든 괴물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그대로 눈을 뜨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가끔 왕년의 스타 김이라 투병 중이라는 짤막한 기사가 나왔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금세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대중은 잔인할 만큼 건망증이 심하니까요. 그는 굶주림과 고독 속에서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살이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눈은 퀭하게 들어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살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줌의 빛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감기 해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아버지의 죽음 대비, 아니 어쩌면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이었을까? 이 깊은 절망의 늪에서 그가 가장 많이 떠올린 이름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가장 상처 입힌 사람, 바로 아내 김수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잔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그녀가 차려주던 된장찌개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그녀에게 연락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염치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미국에서 잘 살고 있기를, 자신 같은 놈은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의 끈은 질겼습니다. 김이라의 비참한 소식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작은 아파트까지 전해졌습니다. 수연아, 희라 씨가 다 죽게 생겼대. 쫄딱 망해서 거지꼴이 됐어.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 한마디. 13년 동안 남편을 잊으려 노력했고 아이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왔던 김수연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수화기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보통의 복수극이라면 여기서 그녀는 회심의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꺼봐, 내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말하며 샴페인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수연이라는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린 감정은 증오나 고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 그리고 연민이었습니다. 그 잘난 사람이, 그토록 당당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폐인이 된 남편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라 했던가요? 아니면 전생에 엇보인 것일까요? 그녀는 짐 가방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그녀는 차마 아빠에게 간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국에 좀 다녀올게라고만 했습니다. 그녀의 귀국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왜 와? 와서 위자료라도 챙기려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방 속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입힐 깨끗한 속과 그가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 재료들이 들어갈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주소가 적힌 쪽지를 기색에 건넸습니다. 강남의 으리으리한 저택이 아닌 서울 변두리의 낡은 동네. 택시가 골목길을 굽이 돌아 멈춰 선 곳은 다 허물어져가는 건물 앞이었습니다. 김수연 씨는 심호흡을 하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면 마주하게 될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어둠 속에서 낯익으면서도 낯선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는 천하의 김이라가 아닌 버려진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든 김이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초점 없는 흐릿한 눈동자에 서서히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빛이 차올랐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그가 겨우 내뱉은 한마디. 1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방, 휠체어 위에 초라한 남자, 그리고 그 앞에 선 말끔한 차림의 중년 여성. 이것은 단순한 부부의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죄와 벌, 그리고 구원이라는 거대한 테마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김수연 씨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김이라는 그녀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남자와 그를 구원하러 온 여자의 기막힌 동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이것은 로맨스 영화보다 더 애절하고 종교 영화보다 더 성스러운 인간의 드라마입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그 찰나의 침묵은 13년이라는 긴 세월의 간극을 메우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김수연 씨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한때 스크린을 호령하던 천하의 액션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초라한 짐승 같은 존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옆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방구석에는 처리하지 못한 배설물이 담긴 비닐봉지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 그것은 가난의 냄새이자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김이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감히 아내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있으니까요. 망치를 든 아내를 내쫓고 다른 여자를 끼고 살며 호의호식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몰골은 어떻습니까? 기저귀를 차고 스스로 밥알조차 씹지 못해 입가에 침을 흘리고 있는 반신불수. 차라리 땅이 갈라져 그 속으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한마디를 내트려 했습니다. 가, 나가. 하지만 김수연 씨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그 더러운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털썩 남편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남편의 앙상한 무릎 위에 얹어졌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다리. 그 탄탄하던 근육은 다 어디로 가고 가죽만 남은 다리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비난이나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탄식이자 오열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다리를 부여잡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남자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인간적인 연민이었습니다. 한때는 산 같았고 호랑이 같았던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에 대한 비통함. 그것은 미움마저 덮어버릴 만큼 거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김이라도 울었습니다. 마비된 얼굴 근육 때문에 표정은 일그러졌지만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13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드라마 대사보다 더 절절한 침묵의 통곡이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을 울던 김수연 씨는 눈물을 훔치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일어나요. 씻기부터 합시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대야에 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수건에 물을 적셔 남편의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씻지 못해 때가 낀 피부, 욕창이 생기기 직전인 등, 그리고 냄새나는 기저귀. 그녀는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닦아냈습니다. 남편의 배설물을 손수 치우며 그녀는 13년 전 자신이 받았던 모욕을 씻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 남자가 짊어진 죄의 무게를 그녀가 대신 닦아주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김이라는 아내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몸을 움츠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내쫓았던 여자가 내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있다니. 이것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거대한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돈으로 산 여자들은 돈이 떨어지자마자 도망갔지만 자신이 버린 이 여자는 가장 더운 곳까지 내려와 자신을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김수연 씨의 지독한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김일에게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갚아야 할 빚만 남아 있었죠. 김수연 씨가 가져온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방을 구하고 병원비를 대야 했습니다.
그녀는 억척스러워져야만 했습니다. 1,000억 원 자산가의 사모님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휠체어를 미는 보호자가 되어 시장 바닥을 누볐습니다. 싼 식재료를 찾아다니고 남편에게 먹일 보약을 짓기 위해 자신의 옷 한 벌 사 입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김이라의 재활 훈련이었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굳어버린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은 피를 말리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김이라는 자주 짜증을 냈습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답답했고 그 화살을 아내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아파, 살살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숟가락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수현 씨는 묵묵히 숟가락을 주어 밥을 떠먹였습니다. 먹어야 살아요. 힘내서 운동해야 다시 걷죠. 그녀는 엄마처럼, 때로는 조교처럼 남편을 다독이고 채찍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보살이다, 보살. 저런 남자가 뭐가 예쁘다고 저렇게 지극정성일까? 하지만 김수현 씨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다. 내 아이들의 아빠다. 내가 살려내야 한다. 이것은 사랑을 넘어선 의리였고 부부라는 이름의 숭고한 약속이었습니다. 김이라의 내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치심과 자존심 때문에 아내를 거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 아니, 이 여자는 내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고 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김이라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투박하고 힘없는 손이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참회. 수십 년간의 오만과 독선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타인에게, 그것도 아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수현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됐어요. 살아서 내 옆에 있어주면 그걸로 됐어요. 그녀의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굳은 다리를 주무르고 매일 세끼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용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갑자기 핑크빛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궁핍은 끈질기게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김이라는 더 이상 수입이 없었고 치료비는 계속 들어갔습니다. 김수현 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작은 일거리를 찾아 생활비를 보태야 했습니다. 가끔 옛 동료 연예인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좁은 방에 누워있는 김이라를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님, 어쩌다 이렇게... 그들은 위로금을 건네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몰락한 스타의 비참한 현실을 오래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그들이 떠나고 나면 김이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 초라한 현재의 괴리감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역시 아내였습니다. 당신은 김이라예요. 쓰러져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야죠. 그녀는 남편의 짓밟힌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공원에 나가 산책을 시키며 세상과 다시 소통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수군거려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이라 씨 맞아요. 지금 재활 중입니다. 응원해 주세요.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죄 지은 것은 맞지만 다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꼼짝도 못하던 김이라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나는 정도였지만
피나는 재활 끝에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진전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사모님의 간호 덕분입니다. 김이라가 지팡이를 짚고 처음으로 혼자 걸음을 떼던 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1,000억 원을 벌었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고통을 함께 이겨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찐득한 전우회 같은 사랑이 그들 사이에 싹트고 있었습니다. 김이라는 이제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어. 김수연의 아들로. 농담처럼 들리지만 뼈가 있는 말입니다. 과거에 방탕했던 김이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보살핌 속에서 철들고 겸손해진 새로운 김이라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을 낳아준 것은 부모님이지만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아내라는 뜻이겠지요. 그의 변화는 단순히 건강을 회복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과오를 세상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숨기고 싶은 치부, 내연녀에게 재산을 털리고 버림받은 이야기, 아내를 내쫓았던 파렴치한 과거를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자신을 용서해준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공개적인 사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진짜 보석을 옆에 두고 돌멩이를 줍느라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방송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너무나 늦었지만 그의 참회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과연 김이라의 참회와 아내의 헌신으로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을까요? 13년의 세월, 그 잃어버린 시간과 아이들이 겪었을 아빠의 부재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해피엔딩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김수연 씨가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짓는 쓸쓸한 표정. 그것은 용서 뒤에 숨겨진 인내의 무게를 짐작게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락으로 떨어졌던 한 남자가 아내의 등 뒤에 엎여 겨우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김이라는 자신의 남은 생을 무엇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했을까요? 그렇게 김이라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 무대는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영화제 레드카펫이 아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카메라는 좁고 어수선한 거실, 낡은 소파에 힘없이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가감없이 비췄습니다. 우리는 흔히 개과천선이라는 말을 쉽게 씁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현실에서의 개과천선은 동화책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아름답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과거의 망령과 싸워야 하는 처절한 전쟁입니다. 김일에게 지난날의 과오는 씻을 수 없는 문신처럼 남아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그의 일상은 충격적이면서도 숙연했습니다. 한때 호랑이처럼 포효하던 액션 스타가 이제는 아내가 밥상에 올려준 생선가시를 발라주길 기다리는 순한 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아니 전 국민을 향해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제가 나쁜 놈이었습니다. 아내 속을 너무 썩였습니다. 저 사람은 천사고 저는 마귀였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적인 참회였습니다. 보통의 연예인이라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어느 정도 포장을 하거나 변명을 섞었을 법도 합니다. 그때는 사업이 힘들어서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같은 핑계 말입니다.
하지만 김이라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 탓이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다. 여자에 미쳐서 돈에 취해서 가족을 버렸다. 이토록 적나라한 자기 고발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닥을 친 인간만이 보여줄 수 있는 투박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의 시선은 김이라가 아닌 그의 곁을 지키는 아내 김수연 씨에게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런 남자를 왜 받아주나? 인터넷 댓글창에는 그녀를 답답해하는 글과 존경한다는 글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김수연 씨의 속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녀라고 해서 왜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13년입니다. 꽃다운 젊음을 이국 땅에서 홀로 고생하며 보낸 그 세월을 어떻게 보상받겠습니까? 가끔 남편이 잠든 모습을 바라볼 때면 불현듯 옛 기억이 떠올라 가슴을 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망치를 들고 찾아갔던 그날의 수모, 내 연녀에게 밀려 쫓겨나던 날의 비참함. 그 기억들은 지우개로 지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수연 씨는 그 분노를 승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처음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죠. 그런데 막상 다 죽어가는 꼴을 보니 미움보다는 측은지심이 먼저 들었어요. 전생에 내가 이 사람에게 큰 빚을 졌나 보다. 이번 생에 그 빚을 다 갚고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니 편해지더군요. 이것은 종교적인 해탈의 경지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혼자로, 더 나아가 불쌍한 중생으로 바라보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이 밉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오래된 격언을 그녀는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평범한 노부부의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거기에는 묘한 긴장감과 애틋함이 공존합니다. 식사 시간, 김수연 씨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짜게 먹지 마라. 국물 남겨라. 꼭꼭 씹어라. 예전 같았으면 밥상을 엎었을 김이라지만 지금은 군소리 없이 아내의 말을 따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잔소리가 자신을 살게 하는 생명줄이라는 것을. 가끔 김이라가 옛날 버릇이 나와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남자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의 마비된 다리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텅 빈 지갑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남자다움을 지탱해주던 돈과 건강이 사라진 지금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잔혹한 현실 인식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의 눈치를 봅니다.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면 불안해합니다. 어디가? 언제 와? 어린아이처럼 묻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13년 전의 자신처럼 이번에는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을까 하는 무의식적인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김이라가 분리불안을 겪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과응보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 아닐까요? 경제적인 상황은 여전히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의 자산은 전설 속 이야기처럼 아득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월세 걱정, 생활비 걱정을 하며 삽니다. 김이라의 출연료는 예전 같지 않고 그나마도 건강 때문에 들어오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수연 씨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돈 많을 때 우리 행복했나요?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가정 깨지고 돈 때문에 사람 망가졌죠. 차라리 지금처럼 돈 없어도
둘이 얼굴 맞대고 된장찌개 끓여 먹는 게 훨씬 행복해요.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녀는 돈의 파괴력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한 증인입니다. 돈이 넘쳐날 때 남편은 괴물이었지만 돈이 없어진 지금의 남편은 비로소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부유함의 정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김일에게는 가끔 씁쓸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TV에서 후배 배우들이 성공해서 빌딩을 샀다는 뉴스를 볼 때, 혹은 옛 동료들이 고급 세단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볼 때, 그는 속이 쓰릴 것입니다. 나도 저랬는데, 내가 더 잘 나갔는데. 하지만 그 부러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저 빌딩 10채를 다 준다 해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뼈저리게 알기 때문입니다. 김이라의 노년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애도의 시간입니다. 그는 건강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젊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주었어야 할 행복한 시간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가끔 앨범을 펼쳐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그 사진 속에서 자신은 웃고 있지만 아내의 표정은 어딘가 그늘져 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어루만지며 뒤늦은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미쳤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입니다. 그는 이제 아이들에게 낯선 아빠입니다. 미국에서 자란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배우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가정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김이라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툰 솜씨로 영상 통화를 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깨진 유리를 다시 붙인다고 해서 새 유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붙인 자국은 영원히 남습니다. 김이라와 그의 가족은 그 흉터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억지로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행복해라고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보듬을 뿐입니다. 최근 김이라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다른 변화를 발견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고통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치부를 건드리면 불같이 화를 냈겠지만 이제는 허허 웃으며 받아 넘깁니다. 제가 귀가 얇아서 사기를 많이 당했죠. 다 수업료 냈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수업료였지만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배웠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지켜야 할 체면도 과시해야 할 허세도 없으니 마음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건넵니다. 예전에는 멋있다는 환호였지만 지금은 힘내세요, 건강하세요라는 위로와 응원입니다. 김이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시울을 붉힙니다. 돈으로 산 가짜 친구들의 아부보다 지나가는 시민의 진심 어린 걱정이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긴 이야기의 터널을 지나오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김이라는 행복할까요? 1,000억 원을 가진 채 쾌락의 정점에 서 있었던 40년 전의 김이라와 빈털터리에 반신불수가 되어 아내의 수발을 받는 지금의 김이라. 둘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전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김이라 본인에게 묻는다며 그는 주저없이 지금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때는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붕 떠서 날아다니는 풍선 같았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금은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기분입니다. 비록 다리는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지금이 훨씬 편합니다. 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을 쫓아, 돈을 쫓아 달립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통장 잔고가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김이라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담보로 잡아 우리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모든 화려함은 결국 신기루일 뿐이며 진짜 행복은 아주 사소하고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요. 이제 김이라의 인생 드라마는 클라이맥스를 지나 잔잔한 에필로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마지막으로 완수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남은 생을 바쳐 자신이 망가뜨렸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복구해 놓는 것, 그리고 자신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경고판이 되어주는 것. 그는 가끔 꿈을 꾼다고 합니다. 다시 영화배우로 카메라 앞에 서는 꿈. 하지만 그 꿈속에서의 역할은 예전처럼 주먹을 휘두르는 영웅이 아닙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주름 깊은 노인의 역할입니다. 대사 한마디 없이 눈빛만으로 인생의 회한을 표현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서울의 작은 방 안. 텔레비전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만이 두 노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김이라와 김수연 부부의 밤은 유난히 길고 조용합니다. 젊은 시절, 밤은 그에게 쾌락과 광란의 시간이었지만 지금의 밤은 생존을 확인하고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하는 엄숙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김일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무겁고 구체적인 공포로 다가옵니다. 이미 한번 뇌졸중이라는 저승사자가 그의 문턱을 넘었다가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저승사자가 언제 다시 문을 두드릴지 모른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뻔뻔하게도 매일 밤 기도합니다. 하느님,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제발 저 사람보다 제가 하루만 더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평생을 이기적으로 살았던 남자는 마지막 가는 길조차 아내에게 배웅을 받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소원을 빕니다. 하지만 그 이기심의 밑바닥에는 아내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다는 처절한 나약함과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이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옛날 사진들, 대본들, 상패들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게 내가 잘 나갈 때 받은 상이야 하며 자랑스레 진열해 뒀을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덤덤하게 말합니다. 이거 다 버려도 돼요. 내가 죽으면 다 쓰레기야. 1,000억 원의 재산을 가졌을 때는 세상 모든 물건을 소유하려 했지만 이제 빈손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그는 무소유의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옛말이 사무치게 와닿는 순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김이라의 눈동자는 무엇이 비치고 있을까요? 김이라의 인생은 우리에게 냉혹한 청구서를 내밉니다. 그는 빌딩 열채와 자신의 젊음을 모두 지불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족이라는 정답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의 중심에는 아내 김수연 씨가 있습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증오 대신 간병을 택한 그녀야말로 이 비극적 서사시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제 김이라는 더 이상 스크린 속의 액션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대역도 NG도 허용되지 않는 참회하는 남편이라는 생애 가장 어려운 배역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을 버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는 이웃들에게 아이처럼 웃어 보이는 남자. 그것은 모든 욕망을 비워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미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김이라가 날려버린 1,000억 원의 재산과 지금 그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아내의 거친 손. 우리는 이 두 가지 엔딩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비록 영화 같은 해피엔딩은 아닐지라도 서로의 천에 의지의 끝까지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간 김이라가 온몸으로 써내려간 마지막 대본, 휴먼 엔딩입니다.